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유독 더 크게 느껴지는 하루인데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GDP 지표가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금액으로 이야기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불로 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켓 네이커 시간을 통해서는요, 환율이 오늘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대표주들 엇갈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라고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희비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의 방향성이 변화가 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라이벌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네이버의 주가는 강한 상승, 특히나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1%대의 견조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는요, 어제 두나무에 대한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1일 만에 25층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사는요, 적극적으로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편입에 대해서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은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하고 두나무의 지분 교환을 진행을 해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지배구조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네이버가 파이낸셜의 지분 7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그 아래로 두나무가 형성이 돼서요.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과 가상자산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고요. 조금 더 시장의 파이가 적극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그럼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비교하자면요. 지난해만 봤을 때도 두나무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가 넘고요. 순이익도 1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두나무와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요. 두나무가 장외에서 지금 한 10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면 14조까지 볼 수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13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의 PSR을 참고한 건데 카카오페이가 8.1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한 13조 6천억 원으로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됐을 때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93가량 그리고 합병 시에 법인의 시총이 28조가 넘어설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네이버가 75%가량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 38%가량으로 주주의 가치가 좀 희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은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가치가 왜 희석이 될까요? 앞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측면만 보더라도 두나무가 훨씬 더 덩치가 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했을 때 두나무의 덩치가 커서 희석이 많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NH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의 PSR을 참고했지만 그냥 기업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추정하게 됐을 때 3조에서 7조가량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이 추정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분 가치는 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방안인데요. 최대 5조가량 규모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금과 자사주로 충분히 커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부 자본의 유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래에셋에 투자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미래에셋 측에서 추가 출자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두나무 입장에서는요. 지금 본인들의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경영권이라던가 의결권을 보장하는
옵션을 걸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결제, 쇼핑, 그리고 가상자산의 통합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연간 80조가량의 결제액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데 업비트 역시나 국내 1위 거래소고요. 이 포인트와 가상자산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묶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랑 결제망이 더해지면 거의 디지털 화폐와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네이버 측에 더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확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큰화를 통해서 특히나 네이버가 강점을 갖고 있는 AI와 결합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 모델 가능성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인 평가는요, 새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긍정적인 글로벌 확장성을 갖고 있고 카카오 대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게 더 커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조금 더 투자 증권사들의 뷰를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면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결 실적에 반영하게 됐을 때 두나무가 지금 지난해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영업이익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실물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까지 시장의 확장성을 열어둘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요,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결제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제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가요, 15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친구 탭을 좀 변화했고요. 채팅 기능을 강화했고 그리고 지금 탭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친구 탭 변화해서 프로필 업데이트와 게시물 중심의 타임라인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게 SNS랑 비슷해서 개인적인 그런 게시물을 올렸을 때 내가 보면 안 될 사람들, 보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까지 나의 사생활을 노출되는 게 너무 싫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채팅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편의성과 AI가 적용됐다는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탭에 대해서는 체류 시간이 더 늘어나고 광고 매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요. 인공지능이 이제 카카오톡 안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맥락을 좀 이렇게 읽어서 검색이라던가 예약을 추천할 수 있고요. 안 읽은 메시지를 AI가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챗 GPT-톡 같은 경우에 10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GPT-5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하기, 스트리밍 일정 관리 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내부 학습과 추론으로 가능하고요. 보이스톡 같은 경우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 그리고 이게 공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던가 프라이버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싸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데 카카오가 이제는 메신저가 아니라 SNS 같아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 탭의 타임 라인으로 전환된 게 굉장히 불편하고 사생활 노출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게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는 기능을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카카오를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소비자들의 반응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각을 보게 된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우선 쇼폼 광고의 성장,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의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삼성증권 평가했고요. 대신증권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톡비즈에 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덩달아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라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달았고요. 다올투자증권 역시나 커머스와 광고의 시너지, 특히나 AI 시장에 대한 잠재력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SNS와 달리 관심사의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이 기대치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걸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투자 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후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카카오의 중심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투자 심리는 또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 네카오의 설레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주가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까지 마켓 A컷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 시간 우리나라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낙폭이 확대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 이 하락폭이 커가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선불 발언을 내놨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넉 달 만에 1,410원 위로 올라서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3,3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하회한 게 약 9거래일 만이고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트 전체적으로 우하향 추세 그려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차트 흐름상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830선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나 830선으로 내려온 건 11거래일 만이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우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순매수 포지션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코스피 순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6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매도 물량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4,9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아냈던 삼성전자 오늘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의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조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순매도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어제 3시 구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던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외국인들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9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어떤 테마들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커플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제약바이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 중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건설을 시작했는지가 조건이 된다라고 추가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의약품을 수출할 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 작용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로킷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앞서서 일라이릴리의 생산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전장에서는 강세 흐름 이어갔지만 현재 구간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3%대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4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대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2%, 또 리가켄바이오 4%대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두나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11% 급등으로 마감했던 네이버,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네이버의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두나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 네이버가 국내 스테이블 코인 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10%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NHN KCP 6.5%대 강세, 뱅크웨어 글로벌 2.2%, 네이버 0.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르기술투자의 경우에는 어제 소식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마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좀 더 자세한 특징주는 신민영 앵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특징주들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먼저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한 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는 에브리봇의 흐름 돋보이고 있고요. 또 NHN, KCP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주 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좀 눈길을 끄는 종목이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이 올해까지 이뤄지고 난 이후로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라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존의 홀드에서 바이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27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뽑았습니다. 2027년까지 구조조정이 이어질 텐데 2027년 말에도 사실 실질적인 화학 시황의 수급은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봤습니다. 시황은 같겠지만 롯데케미칼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이유로는 국내 설비의 25%가 폐쇄되는 가운데 가동률이 70%에서 93%까지 수준으로 상승한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았고요. 뿐만 아니라 적자 범용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고부가의 제품을 가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설비 폐쇄를 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가장 적극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또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다만 영업 적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내년에 영업 적자 2,875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이번 3분기만 해도 1,400억 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기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사상 최악의 다운사이클 시황이 4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상호 관세로 둔화된 수요 개선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러한 리포트 기반으로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케미칼이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에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효성화학도 현재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대환유화도 약보합권, 금호석유화학과 워닝머티리얼즈도 1%대 동반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네이버 소식 그리고 카카오 소식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업비트 운영사인 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손자회사로 편입할 것이다라는 호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적용이 되는 이유는 이 두나무의 실적이 네이버 핀테크 연결 실적으로 포함이 된다면 확실하게 EPS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 산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확실하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네이버 개발자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벤트 잘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쟁사인 카카오에 대한 악재로 반사이익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신규 서비스가 나온 가운데 이용자들의 반발이 좀 거셉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분들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카카오톡을 삭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악재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SM 시세 조종 혐의로 이제 검찰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의 경우도 오는 10월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카카오 지분법의 이익 전망치와 적정 주가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이에 따라 약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반사이익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오후장에서는 현재 상승 탄력 좀 떨어지긴 했지만 25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헥토파이낸셜 9% 가까운 오름세 가져가면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 형성되고 있고요. NHN KCP도 6%대 강세 탄력, 한컴미드와 뱅크역 글로벌 역시 2%대 동반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나이백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백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도 한 근육을 지키는 비만약의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미약품이 비슷한 소식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이끌었는데 나이백 역시 같은 트렌드의 약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만 줄이는 기전에 차세대 후보 물질을 연구 중이라고 했고요. 다만 아직 시판된 제약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나이백에서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증 치료제의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증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이 지난 5월에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폐 질환 이외에도 비만과 종양, 뇌질환 분야에서 나이백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상업화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요 일정으로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타이드 심포지엄 비만 관련 포스터 발표가 10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12일에는 트리플 B 셔플 플랫폼 관련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이벤트들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의 경우 14% 급등세 가져가고 있고요. 3만 원 선 위까지 또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동제약과 한미약품도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전장에서 상승했다가 오후장에선 하락 전환한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을 좀 키우면서 2%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들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오늘 시장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살펴볼 만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스케이하이닉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5%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AI 거품론이 재부각됐다라는 점 그리고 HBM 시장의 독점 구도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좀 오늘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케이하이닉스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AI 거품론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어떤 뉘앙스를 받아들이시는지 아마 뭐 투자자분들마다 다 다르실 텐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 시장에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좀 문제를 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으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다음 중에 가장 많이 빠질 기업은 뭐 몇 번인가요? 그래서 1번 엔비디아, 2번 삼성, 3번 S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1번을 찍을 겁니다. 엔비디아를 찍겠죠. 근데 밤사이에 엔비디아 뭐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강보합이었습니다. 마이크론만 좀 빠졌었는데 마이크론이 며칠 전에 굉장히 좋은 실적과 이제 향후 좋은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좀 약간 3% 정도 약간 좀 더 빠지기도 했었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을 보는 어떤 시선들이 과거와는 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랬었죠.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더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범용 반도체 쪽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겠네.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었었는데 요즘엔 그게 좀 약간 온도 차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을 갉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자료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타당한 부분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쪽에서 이제 HBM3 관련돼서 그리고 HBM3E까지 내년에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3는 이미 뭐 발표를 했고 양산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어차피 중국 내 수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좀 그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어떤 그 사양이 높은 HBM 말고 좀 낮은 중간 정도는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의 타격은 뭐 당연히 좀 있겠죠. 하이닉스 하반기 추정치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2조, 상반기에 16조 5천억인가 나왔었죠. 근데 22조가 하반기에 나온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품론이라는 것은 지금 거품론을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 게 과거의 닷컴 버블 2000년도 전후로 인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 그러나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시기에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조달했냐면 IPO, 그러니까 상장으로 돈을 조달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돈을 번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빅테크 자금으로 이 AI 산업을 이끌고 있죠. 그 당시에 또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급이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 거품이죠. 지금 시장에서 AI 쪽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데이터 센터 공급이 지금 뭐 굉장히 많나요? 데이터 센터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HBM 공급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은 사실 오른 것만 갖고도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무리가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스닥 전체의 BPS를 본다라고 하면은 EPS를 본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신고치를 계속 넘고 있거든요. 지금 0.83가 넘은 걸로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했는데 정리를 하면 뭐 다른 이유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빠질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AI 거품론 때문에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많이 좀 떨어진 게 영향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만은 환율 영향, 그다음에 마이크론 하락, 요 두 개가 이제 어떤 주된 하락 요인이지 AI 거품론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동안에 조정을 주더라도 음봉이 나온 날을 보더라도 상승하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약간 그 낯선 듯한 느낌이죠. 이거를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월봉만 보면 굉장히 좀 안도가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죠.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이런 차트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예시를 듣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차트가 바로 그런 어떤 교과서의 상승 들의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길게 봤을 때 주가의 어떤 꼭지나 저점은 사실 예상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오늘의 조정이 이제 내일의 상승의 발판이 되는 게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이닉스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마이크론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다음 주에 마이크론 주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흐름 충분히 뭐 기대할 만한 실적 그리고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좀 1,400원대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도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카카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오늘 5% 이상 내리고 있고 6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개편을 단행했는데 소비자 불만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크네요. 이사님께서는 카카오 바뀐 거 보셨나요? 저는 업데이트를 막아놨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바뀐 거를 이제 기사로만 좀 접했습니다. 이미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지금 막아도 아마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전 미리 좀 막아놨습니다. 근데 카카오를 볼 때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시선이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사용자의 입장으로 이제 카카오를 보는 것과 이제 주주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사실 주주의 입장은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카카오 개편 후에 오히려 그 목표 주가, 그다음에 어떤 의견들을 상회하는 듯한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주주로서는 이게 참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불가능하지만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일단 뭐 실질적인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죠. 약간 뭐 방송 용어가 아닌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니네들이 카카오톡 안 쓰고 어쩔 건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쓰는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물론 뭐 나이대별로 다르겠죠.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900시간이 훨씬 넘죠. 평균 사용자 시간이. 이제 카카오는 일평균 20시간이 좀 넘어서 월 평균은 지금 600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인스타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개편을 했고, 쇼폼이 들어간 거. 저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쇼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쇼폼, 그다음에 틱톡 쇼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이게 손에 잡고 이걸 몇 번 넘기다 보면은 한 2시간, 1시간은 뭐 그냥 지나가죠. 거기 중간중간에 또 광고가 끼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광고로 인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카카오가 노린 게. 그 쇼폼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거에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을 때 사실 그때 뭐 실적도 다르고 엄밀히 얘기하면 사업이 사실 뭐 성장주의 우리나라의 그 원투펀치라고 하긴 하지만 사업 내용은 사실 그렇게 겹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진짜로 작년 정도까지는. 근데 왜 같이 움직였었냐면 고점과 저점이 똑같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오르고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하는 쪽에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 정말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쪽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체크를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 그다음에 기관이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뭐 올라갈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증권가의 어떤 평가대로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참고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는 그냥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지지선이라고 표현하는 구간이 바로 한 5만 한 7천 원, 8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을 깨든 지키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카카오의 개편이 우리가 보통 자동차들도 신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신차가 너무 못생겼어 했는데 그 자동차가 오히려 시장에서 판매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이제 익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좀 약간 느낌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증권사 분석대로 실적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 뭐 기회라고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또 네이버랑 비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개편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금요일의 포착 종목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현대해상인데 오늘 보험주들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해상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해상 다시 한번 리뷰 차원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좋기 때문에 포착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주들 떨어지는데 왜 올라가고 있는지 뭐 시장에서 딱히 명확한 어떤 이슈나 재료들은 없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하 기간 때 사실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릴 때는 보험주들이 좋죠. 근데 전에도 아마 설명을 드렸듯이 근데 장기적으로 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보험주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사들이 갖고 있던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 이익은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채권 가격도 채권의 발행 금리도 우리가 보통 쿠폰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발행할 때 표시가 돼 있는 금리죠. 그것도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주로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얻는 보험주들도 중장기적인 금리 하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어떤 보험주들과 좀 달리 성장하고 있는 듯한 지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MS라는 지표입니다. CMS가 뭐냐면 보험사들이 신계약을 보험을 새로 가입을 받았을 때 그게 미래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건지를 현재의 지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험사들 중에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해상이죠. 네. 상반기에 17.4를 찍었는데 DB가 원래 원탑이었었는데 DB가 오히려 미치죠. 16. 삼성 13, 메리츠 12 정도 다 지금 현대해상 대비해서 너무 낮은 상황이죠. 현대해상이 독보적으로 이게 이제 미래 수익률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지표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현대해상의 오늘의 어떤 다른 보험주들 내려가는데 혼자만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그 다른 보험사 대비해서 좀 약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5세대 실손에서 보험사들의 어떤 손해율을 좀 약간 낮추는 것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보험사들 입장에서 특히 현대해상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만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일봉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좀 약하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주봉에서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지금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좀 약간 기대치가 높다라는 부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고점을 굉장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종가상으로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주봉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보험사들은 이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 부분 좀 보면은 기관이 지금 8일 연속 순매수 상당히 좋은 수급입니다. 외국인들도 기관과 같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기관은 오늘까지 8일 순매수, 외국인들은 계속 사다가 오늘만 조금 소폭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시세에 큰 영향은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 29,450원, 29,500원 이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차이 없으니까 목표가 32,000원, 손절 매가는 28,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보험주 안에서 짚어보았습니다. 목표가 32,000원까지 바라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험 업종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열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를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개장종을 울리는 링더벨 행사에 참여한 뒤 상법 개정, 주가 조작 근절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스톤 등 글로벌 금융사 CEO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한방을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홈런도 쳐야 되고 안타도 쳐야 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의 이런 하락, 갭하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의 개파락. 뭐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네. 조금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 주에 분명히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그동안 활활 불타올랐기 때문에 살짝 식히고 가야 됩니다. 너무 거센 불에다가 고기를 우리가 구우면은 그런 고기가 다 타고 그을러집니다. 그릇만 남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짝 식었을 때 구워야지 맛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서 다음 주 연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리미리 이제 반영하는 거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불금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고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다음 주 정도나 해가지고 일부 조금 더 자금을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기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당한 온도로 지금 시장이 또 약간 온도 조절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함께 홈런을 쳐줄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까요? 네, 제가 시즌 1 때도 네. 금요일만 되면 우리 놀고 먹자라고 항상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예. 예. 주말이 다가오면은 사실은 뭐 여행도 가고 싶고 휴식도 취하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워라밸을 즐길 때 주식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 섹터들로 선정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뭘까요? 바로 엔터주를 선정했습니다. 엔터주요. 엔터주 좋죠. 엔터주 뭐 지금 뭐 한류 열풍 엄청나고 네. 그렇죠. K 문화, K 컬처 엄청나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여행 오려고 막 줄을 서고 있고 네. 하는 상황인데 근데 주가는 엔터주들이 잘 안 가던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뒤에서 요즘에 어딜 가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우리 대화하지 진짜요. 않았습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같이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망하는 것보다 과거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즐기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오히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우뚝 솟았던 엔터주들이 쉬고 있는 구간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놀고 먹자 섹터로 엔터주를 선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K컬처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 콘텐츠라고 제가 보통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뭐 저도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겨울연가라던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일본의 뭐 총리의 그 뭐 와이프분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워낙 팬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가요 쪽으로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우리 문화를 따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같은 전 세계 최고 시장 그리고 영국 같은 차트에 항상 뭐 차트에 있는 기본이고 1위까지도 계속 넘보면서 우리나라
엔터 콘텐츠 산업이 세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좋은 구간인 게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터 산업은요. 기본적으로 이 연말에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시상식을 경향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던 뭐 그 아이돌 그룹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컴백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 지금부터예요. 추석 전후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누가 컴백한대, 누가 또 앨범 낸대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연말 시상식 겨냥해서 가장 활발한 활동 시기다.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은 매출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3, 4분기 쪽을 성수기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연초까지 행사를 한 다음에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비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비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컬처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은 BTS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싸이 씨와 함께 개척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 씨가 뭐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음악을 좀 코믹하게 알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BTS 같은 경우는 아이돌 음악이라는 이런 음악에 대한 편견을 깨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제2의 비틀즈다. 여기서 이제 뭐 수식어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또한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이제 개인 솔로 활동들도 BTS나 블랙핑크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드 투어만 돌면은 이 분들이 조 단위로 돈을 벌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죠.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작년에도 시작이라고 해놓고 올해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취소되는 이런 공연들이 이런 BTS나 블랙핑크 같은 이런 대형 아이돌이었느냐? 아닙니다. 아예 스케줄도 안 잡혀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이런 그룹들이 공연이 잡혀 있다가 취소가 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식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거래를 하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협력사들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교두보는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시진핑 방안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에 열리진 않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오히려 주가는 휴식하고 실적은 점프되는 절호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엔터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은 이 가격은 쉬고 있는데 네. 주식의 가격은 쉬고 있지만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네. 중국 공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보면 네. 중국이 열리게 되면은 더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주 좋습니다.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딱 잡아주셨는데 그럼 종목을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1루타. 네. 진루하기 위해서 대형주 큰 거 안정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엔터주 하면은 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고 코스피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최근에 좀 리스크는 있어 보이지만 하이브가 가장 든든하지 않나 하이브. 생각됩니다. BTS 봐야죠. 예. 맞습니다. BTS를 생각하면 하이브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CEO 리스크 때문에 조금 얘기는 있었지만 그러게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쪽, 뭐 카카오나 이런 다른 쪽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올해가 어떤 시기예요? 방탄소년단이 모두가 군을 마치고 이제 군필소년단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예, 이제 군필소년단이 돌아온 시기입니다. 연말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음악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 정도에 컴백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잡히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정식으로 앨범을 내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만 해도 이슈를 충분히 몰고 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 솔로 앨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 앨범들도 빌보드 차트인 최정상 뭐 1위까지도 뭐 다들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월드 투어만 해도 뭐 조 단위로 벌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BTS의 현재 파급력을 예상하는 게 이제 연 5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말만 해도 그냥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거는
세븐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 뭐 저작권 수익률 1위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엔하이픈이나 르세라핌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고 캐치아이 사실은 이게 미국의 아이돌 그룹 이렇게 그 다국적 그룹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청바지 광고 여기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견고한 팬덤 시장이 뭐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지 않은가. BTS를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룹들조차 잘하고 있고 위버스 플랫폼은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고 BTS가 컴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버스 플랫폼은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신인 보이그룹 세 팀 데뷔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지분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SM 지분을 텐센트에 처분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처분하는 대가나 조건 중에 거래 조건 중에 아마 중국 진출에 대해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굳이 텐센트에 넘길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넘겼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하이브도 한번 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BTS를 원하는 중국 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번 진출할 수 있지 않겠냐. 투어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중에 하이브를 봤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CEO 리스크가 약간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걸 할인의 기회로 보자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하이브 한번 지금 주가 흐름 잘 살펴봐야 되겠고 자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2루타 종목 조금 더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2루타 종목으로. BTS가 나왔으니까 블랙핑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YG 플러스로 YG로 갈까요? 네, YG 플러스로 했습니다. YG 플러스.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자 2루타 종목은 조금 가볍고 네네. 이제 탄력적인 종목,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 많이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2루타 종목은 조금 가벼운 YG 플러스로 선정을 해드렸어요. 사실 하이브만 해도 작년에 이제 제가 시즌 1 때 60포인트 이제 안타 종목으로 수익이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데일리 TV 요 방송 이 파이널 샷 아예 끝나고 4시 되면은 마가무 투자 코칭이라고 전신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개해드리고 187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로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갖고 블랙핑크가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는 거에서 스케줄이 또 2개나 또 늘어났어요. 싱가포르랑 홍콩. 그래서 하반기에 MD 매출은 뭐 신기록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로도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나마 다들 해외에서 잘 활동하고 있고 지수 씨만 조용했었는데 뭐 최근에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영화에도 출연을 하면서 이제 뭐 독자적인 흐름을 다들 만들고 있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도 잘하고 있고 이제 여럿이 모여 있는 이 그룹 활동도 잘하고 있다. 그룹 활동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띄어라는 노래도 이게 블랙핑크 노래 맞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금 지나니까 중독성이 너무 강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다 같이 뛰어서 신나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이런 모습 좋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쪽 OST 글로벌 유통계약을 YG 플러스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K-팝 데몬 헌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한두 개만 나와도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류 열풍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베이비몬스터 뭐 중국의 팝업 스토어 열었죠. 그리고 트레저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YG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YG 플러스 조금 더 변동성이 있어서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을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도 좋지만 YG 플러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장타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 뭘까요? 3루타 종목은 JYP 엔터. JYP. 네. 3루타는 호타준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쵸, 네. 해외에서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데이식스나 뭐 이런 데이식스도, 쪽도 네. 뭐 장난 아니죠. 지금 네. 뭐 밴드 하면 바로 데이식스 나올 정도로. 공연 계속 매진 나오고.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그럴 정도로 그래 엠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약진을 보이고 있으면서 광고나 이런 데도 많이 보일 정도로 지금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7인조 보이그룹 킥플립이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대형 신인 기대감이 있다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컴백하면서 또 바로 1위를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JYP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을 조금 너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슈가 딱히 그렇게 나쁜 이슈나 이런 뭐 그런 이슈는 좀 없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이제 기업이다, 리스크가 좀 적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지 글로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 전략으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적극 공략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지금 진출하지 않으면은 엔터주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글로벌 시장에 지금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 뭐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지 않나. 사실 저평가돼 있는 게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면서 쉬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폭발적인 실적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 부분을 주가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JYP 엔터까지 봤고요. 뭐 시장에서는 CEO 리스크가 없는 엔터주는 JYP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죠. 최근에 뭐 정부 인사로도 박진영 대표가 선임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JYP도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좋은 엔터주 마지막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기업 중에 딱 하나 안 나왔죠. SM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디어유를 다시 한번 시즌 1에 이어서 SM 아니고 네, 디어유요. 디어유. 네. 시즌 1 때도 제가 디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94.46%의 오. 멋진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거의 한 6% 정도가 모자라서 세 자릿수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 부분을 또 극복하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온라인 팬덤 플랫폼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지만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계속 찾아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팬과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팬덤 플랫폼, SNS 플랫폼 이런 쪽이 아주 판매량으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센트 뮤직하고도 지금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텐센트와 스포티파이의 그 합작인 이 QQ 뮤직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버블 그리고 일본의 서비스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000원 아래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이면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45,000원 아래 내려갈까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부터 4만 원까지 그냥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원 표치는 55,000원, 2차원 표치는 65,000원입니다. 그리고 2배 넘어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 목표치를 말로 홈런을 달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AS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4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에 따라 4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매수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어유를 마지막 말로 홈런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엔터주 안에서도 중국 쪽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이 수익률이 조금 더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시진핑 방안이나 이런 그쵸, 부분에 네.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효과를 몰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까지 말로 홈런 종목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엔터주 투자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의 말로 홈런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단 30분 남았습니다. 마감하기 30분 전 증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은 오전 중 3,400선을 하회했고요. 오후에는 낙폭을 키워가며 10일 만에 3,37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넉 달 만에 장중 1,41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미국 경제가 깜짝 성장하며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며 선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한미 간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증폭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로봇주입니다. 오늘 9월 내내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글이 추론 능력을 한층 끌어올린 로봇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9일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로봇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 확인됩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도 맑은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간밤 이재명 대통령이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 주식에 마음 놓고 투자하라는 세일즈 외교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주가 조작 엄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가 자사주인 만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 부국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등이 장 초반에 강세 보였으나 오후 되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주 연일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단기 급등했던 반도체 주들인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AI 버블론이 불거지며 AI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뉴욕 증시를 짓누르자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도 한풀 꺾이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 그리고 5%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맑은 날씨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불거진 네이버 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 추진세로 힘입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패션과 의류 쪽도 좋습니다. 중국 소비주 전반이 힘을 받는 가운데 노브랜드와 공구우먼이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노브랜드는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 시장까지 진출하며 해외 확장 모멘텀이 부각되자 오늘 상한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비만주,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근육은 늘리면서 체중을 줄이는 차세대 비만 물질을 연구하는 한미약품과 또 나이백의 움직임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제약 바이오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카카오톡을 대규모 개편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속출하면서 오늘 투심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에 주가는 6만 원 선이 붕괴되며 오늘 비를 맞고 있고요. 반면 철강 회사인 만호제강은 오늘 맑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장을 마감한 후에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함께 주가에 맑은 햇살 비치며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오늘 두 기업은 증권가의 전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오늘 키움증권은 K 인디뷰티 브랜드의 가파른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 89,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면 오늘 LG 생활건강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뷰티 사업 부진에 더해서 음료와 생활용품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진 가운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9월 2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원과 관련된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이슈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사회부 법조팀장 성주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소식은요.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6월 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네. 수원지방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전까지 뭐 벌금형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거의 손에 꼽히는데요. 사실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 중에 이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형이 확정된 2호 사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까지 실형이 이제 선고된 사례는 딱 2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순관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2건이 하나는 징역 1년, 하나는 징역 2년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번 참사가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안전보다는 이윤을 앞세운 그런 기업 경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 대표는 1심 선고 직후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네, 징역 1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가 된 것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질타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과실을 좀 중대하게 봤습니까? 네,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네. 이번 참사가 뭐 예측 불가능했던 좀 운이 안 좋았던 사고가 아니라 네.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고된 일이었다. 이런 상황들을 봤더니 이거는 뭐 예고된 일이었다라고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하면서 판단을 했는데요. 판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이 아리셀이 리튬 전지의 폭발 위험성을 알면서도 발열 감지기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점 꼽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했던 파견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망자의 대부분이 파견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혹은 대피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도 꼽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를 가벽으로 막고 정규직만 드나들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3년 정도 지났고 이미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 재판장은 피고인들이나 가족이 만약에 그 작업장에서 직접 일을 했다면 그런 불안감을 아마 느꼈을지도 모른다라고 질타를 했고요. 결국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서 노동자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예고되었던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그 재판 과정에서 박순관 대표가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이라는 점이 상당히 이제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섭고 그런 바꿔 얘기하면 누가 진짜 경영 책임자이냐라는 문제로 또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순관 대표가 이것은 나는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 경영을 모두 위임했다.
라면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니까요. 이 책임을 전가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공식 직함이 아버지는 대표이사였고 아들은 총괄 본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이름만 직함만 대표이사지 실질적인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들인 총괄 본부장이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 이메일, 업무 보고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아들을, 그러니까 총괄 본부장이 그런 것들을 처리했을지 몰라도 박순관 대표가 주요 사항은 보고받고 또 최종적인 경영 판단과 지시를 내렸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박 대표를 명목상 대표, 그러니까 박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명목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박순관 대표를 명확히 인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향후에 뭐 지금 여러 중대재해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관련해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번 사례가 조금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1심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 판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형량 자체가 네. 너무나 무겁고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눈에 띄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산업 안전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재판부의 그 발언들, 이 재판 선고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이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판사가 판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양형을 뭐 절반으로 이제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양형을 조정하는 그런 룰이 있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엄중한 일이고 어떤 사람의 목숨,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족과 합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감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돈으로 좀 합의를 하고 처벌은 가볍게 받으려는 그런 관행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좀 제동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다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무겁고 이례적인 판결이지만 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징역 15년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처벌일 수가 있죠. 유족들께서는 23명의 목숨값으로 징역 15년은 너무 짧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순관 대표는 1심 판결 이틀 만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사건은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 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리셀 참사 판결을 통해서 산업 현장이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법정 다툼이죠.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창업주인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가족들까지 지분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분쟁의 1차 분수령이 돼 콜마 B&H 임시 주총이 열렸고요. 분쟁의 향방을 가릴 만한 첫 표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여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관련한 네, 막 맞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해서 법적 다툼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라운드라고 네. 얘기했었던 건데 아들인 이제 윤상현 부회장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딸 측은 일단 이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항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콜마 B&H 임시주총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이게 주총이 열리기만 하면 사실 이제 콜마 홀딩스가 지금 콜마 B&H의 주식을 상당수 갖고 있고 또 콜마 홀딩스의 대주주가 윤상현 부회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들인 윤 부회장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표결에 붙여져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부회장 본인이 일단 콜마 B&H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또한 윤 부회장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도 역시 같이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출석 주식 수 중 찬성이 거의 한 약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여동생의, 그러니까 콜마 B&H는 이제 여동생이 물려받은 뭐 그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일단 여동생 회사를 오빠가 이제 접수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이사회 과반을 이제 확보하면서 뭐 경영진 교체나 혹은 뭐 사업 구조 개편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뭐 소액 주주들도 지금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분쟁 당사자인 윤 부회장이 갈등이 불거진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별다른 언급을 안 하다가 이번에 공식석상에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한 그 뷰티 산업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서 기자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윤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뭐 내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오늘 주총을 앞두고서도 오늘 주총에 대해서도 뭐 그전에 최대한 잘 풀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속뜻, 그러니까 행간을 살펴보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 B&H의 경영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굉장히 부드러운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물러설 뜻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결정이 계속해서 아들 측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뭐 아버지나 딸 측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아버지와 딸 측은 이제 이번 임시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 법원에 이제 뭐 가처분도 내고 항고도 하고 했지만 일단은 마지막 보루가 이제 대법원의 특별 항고였는데 이것까지 이제 최종 기각이 되면서 어제 이제 주총을 하루 앞두고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국 주총 개최를 막을 방법들이 모두 소진되자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들인 윤 부회장 측에서는 이를 두고 뭐 아버지와 딸 측의 법적 전략이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임시주총이 아들 측의 승리로 끝났고요. 또 이사회 장악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 그리고 그의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콜마 B&H의 사내이사로 일단은 선임이 되면서 콜마 B&H의 이사회를 일단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최종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1라운드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경영권 분쟁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결국 최종전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그런 거죠. 승계 합의를 깼으니 증여했던 지주사 주식을 돌려달라라면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 소송의 재판이 이제 다음 달 23일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 첫
재판의 시작 내용과 또 이제 흘러가는 양상들을 보면 여기서 좀 어떤 결론이 예상되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지금은 일단은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윤 부회장도 결국은 이제 뭐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물려준 주식을 가지고 지금 그 표를 행사함으로써 지금 콜마 B&H도 장악하게 된 것인데 사실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주식을 다시 돌려주게 된다면 사실 그 주도권이 다시 넘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콜마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뒤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임시주총에서는 아들인 윤 부회장이 일단은 이겼지만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전은 아들 측이 승기를 잡아갔고요. 주식 반환 소송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가 정말 중요하고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다뤄봤고요. 기자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여성 인플루언서를 검색합니다. 여기에 뷰티에 관심 많은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인플루언서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 컴퍼니가 개발한 AI 인플루언서 발굴 서비스 후텍입니다. 팔로우 수와 협업 가능 여부, 거주 지역 등 요약 정보가 제공되고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까지 멀티모달 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됐다고 하면 지금 좀 더 포커스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어떤 가치관, 우리의 그런 철학 이런 것과 매치가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기존 AI 에이전트 솔루션인 바이브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사업 후텍을 앞세워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올해 하반기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64억 원으로 1년 사이 12%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손익분기점 달성 혹은 그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브의 솔루션, 그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또 이제 후텍 같은 그런 서비스들, 썸트렌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간 500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온 바이브 컴퍼니. 특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양시장 낙폭이 컸습니다. 2%대 약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금요일장 어떻게 점검해 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국 쪽에서 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충격들, 그다음에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이 거의 4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미국 관세 추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섹터들에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 관세 충격에 대한 압박, 충격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 충격에 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 좀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주가를 보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제약 쪽에 트럼프가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낙폭이 컸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뉴스화가 됐지만 이미 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어떤 관세 충격을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재고를 미리 2년치를 미국에 보내놔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위탁 기업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위탁 기업과 계약을 함으로써 역시나 관세 충격을 대비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일라일릴의 현재 공장을 이제 인수함으로써 장기적인 어떤 관세 충격까지도 이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구성하신다면 중간중간에 관세 충격으로 지수가 오늘처럼 급락을 하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아니면 포트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레인보우가 잘 갔고 오늘은 또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잘 가기도 했고요. 섹터 내에서 종목의 순환매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로봇주는 오늘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로봇주 사실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강세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일단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볼리 로봇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갔었고요. 그다음에 클로버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주가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장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LG와 협업 관계에 있는 로보티즈가 지금 한 1.78% 정도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젤 로보티스가 0.41%로 아주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AI 자율주행 모델 양산 시작이 본격화했다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대다수의 로봇주 같은 경우가 일단은 낙폭을 깊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접근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일단은 주말이라든지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페어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지지선을 만들었을 때는 천천히 일단은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종목을 좀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로봇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 일정까지 잘 고려해서 미리 좀 선점해보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좀 과장론이 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레드번이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 성과를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175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오픈 AI 계약을 두고도 일종의 자전거래가 의심된다. 어떤 그런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동시에 또 하락이 좀 나왔었고, 또 최근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증시 조정을 이끌면서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을 좀 이어받아서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대만 증시랑 한국 증시만 지금 약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AI 관련한 반도체 쪽에 포진되어 있는 증시가 대만 증시랑 한국 증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향발의 어떤 하락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 이슈 중에서 좀 주된 이슈가 로봇 관련해서 이제 구글이 AI 로봇 신모델을 이제 공개하면서 로봇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LG전자 관련한 어떤 지분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았던 로보티즈, 로봇스타는 좀 조정이 나오고 에브리북 같이 이제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에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로봇주 중에서도 안 오는 종목들을 순환매 전략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거를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로봇주 관련해서는 현재 눌림목을 좀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아울러 정부가 오는 29일에 피지컬 AI 분야의 국내외 주요 기업, 기관, 연구 주체가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라고 밝힌 점 역시 오늘 주가에 일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 2%대 약세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구간에서도 81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있고요. 3,389.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대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835.0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거래 대비 17포인트 이상 내렸습니다. 코스피 200도 2.5%대 약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관의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컸네요. 6천억 원대 매도 우위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외국인도 5,800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을 크게 담으면서 1조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나 좀 주요했습니다. 8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을 했고요. 기관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800억 원대 순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좀 보면요. 삼성전자가 2%대, 3%대까지 낙폭을 좀 키우면서 83,000원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5%대 낙폭을 키우면서 337,000원 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3%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약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마감 기다리면서 104만 9천원 선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KB금융까지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26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쉽지 않은 시장이 마감까지 이어졌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지수 자체도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나 좋지 않았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지금 트레이딩 뷰에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5% 이상 빠졌고요. 최근에 하이닉스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였던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테슬라의 하락과 함께 약했고요. 조선, 방산, 원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 방산은 좀 괜찮았습니다. 유럽 상공에서 드론이 잇따라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곳에서 지금 드론을 보낸 건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시장 대비는 좀 버텨주는 움직임 나타났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방어주 성향이 있는 보험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일부 종목으로는 상승 마감했고요. KTNG가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 대비 강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6%가량 빠진 채 결국에는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혹평이 이에 따라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관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나타났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에 대한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셀트리온은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 강하게 선전한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엔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YG는 6%, JYP도 2%가량 넘게 상승했고요. 디어유도 1%가량 오르면서 엔터주들의 분위기는 지수와는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났고요.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파마 리서치가 긍정적인 실적 전망 나오면서 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했고 로봇 관련 기업들도 선별적 움직임 가져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가량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역시나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마이크론은 1.8%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다음 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래도 1.8%가량의 시세를 유지해 준 채 마감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시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2% 넘는 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3,386포인트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대 낙폭으로 결국 마감 지었고요. 835.19포인트에서 마감 그렸습니다. 코스피 200도 2%대 낙폭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다가 2시 구간을 기점으로 그래도 조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낙폭은 여전히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코스피와 비슷한 일중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에 82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4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1조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836억 원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물량 사가면서 811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오늘로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 삼성전자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두나무를 대형 손자 회사로 편입할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죠. 대형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도 받았습니다. SK스퀘어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요. HD 한국조선해양, 두산퓨얼셀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BHI,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 수혜주로 또 함께 수혜를 받으면서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고요. 테스와 테크잉, 심테까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VT 역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VT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1%대 강세 마감 지으면서 31,050원의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네이버를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동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APR,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코스닥에서는 D&D 파마텍 오늘 시장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화이자가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를 인수를 한 가운데 D&D 파마텍까지 함께 통합할 것이라는 기대감 오늘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로보티즈와 테크인,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로보티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간의 딥마인드에서 새로운 AI 로봇을 공개했다라는 소식 오늘 로봇주 전반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도 받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소식도 밝히면서 오늘 주가 2%대 강세 마감에 성공했고요. 14만 9천 원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한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을까요? 포인트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 금액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불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예로 영국이라던가 일본을 함께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일시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측에서는 먼저 투자를 해라라고 직접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 무역 협상이 도장이 언제 찍힐지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이로 인해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올랐던 조선과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도 흔들렸고요. 이와 함께 의약품이라던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번에는 10월에 관세를 더 올리겠다 폭탄 발언을 또 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3가지로 분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미국 내 공장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방과 욕실 가구에 대해서도 30에서 50%가량 지금 관세를 폭탄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소식 속에 중요한 건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입니다. 결국에는 공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오늘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결국에는 3,400선도 붕괴되는 모습이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환율이 1,410원까지 돌파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로 인해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걸 속도감이 더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역시나 공격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춰지게 되는 영향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나라는요. 다음 주 추석 연휴 긴 명절이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청산하려는 포지션 수요까지 대거 겹치면서 오늘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주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양시장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주말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정들을 좀 보면요.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 보이고 있고 전일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요 행사가 열립니다. 로봇 학습 컨퍼런스 2025와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2025가 있는데 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대장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말부터 시작되는 이런 주요 일정들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일정들도 있지만 일단 우주라든지 방위 산업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AI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비자 입국이 이제 시행이 된 다음에 10월 달에 중국 국경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절이 있기 전에 무비자 입국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이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들 수도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또는 화장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중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는 그래도 파라다이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 외 지역에도 리조트와 카지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롯데관광 개발 대비했을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수급도 현재 양호한 상황이고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높지 않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일정들 잘 고려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도 면밀하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앞에서 박철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아무래도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소비주 쪽을 그래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온 종목들, 뭐 호텔 쪽도 좋고 화장품 쪽도 좋으니까 좀 돌아가면서 매매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만 치료제 쪽들도 지금 조정이 좀 꽤 깊게 나왔습니다. D&D 파마텍부터 시작해서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에 대해서 탑라인이 공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 비만 치료제 섹터들도 좀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앞두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뱃돈, 용돈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출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도 이제 조카들 용돈 줘야 돼서 미리 좀 세뱃돈을 뽑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은 비만 치료제 섹터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 주 시장에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네, 이미 어제 종목을 정해서 말씀드리고 방송을 출연했는데 네. VT입니다. VT. 일단 대규모의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들고 가기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연휴 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 내에서 특히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나려와 있는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V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뷰티 시장에서 알렸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들샷 시리즈를 아마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울타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와 같은 이런 대형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는 코스트코 온라인은 진출했는데 이 오프라인에 입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입점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코스트코 입점 여부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연간 실적은 양호합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6%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영업이익률은 27%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연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 저가권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내에서 실적 좋고 바닥에서 올라와도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VT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목표가는요. 일단 중간에 이평선 저항 고려해서요. 3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전저점보다 약간 아래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앞서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 수급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렸죠. 아픈 만큼 예뻐진다는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의 선구자입니다. 앞으로 다시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노이즈가 좀 있었던 LNC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급락했어요? 네, 급락했는데 이게 지금 기사를 읽어보니까 식약처에서
해외에서 이제 피부 이식제를 가지고 오는 거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그 미용으로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표준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파마리서치가 그 연어로부터 추출한 물질로 스킨 부스터를 출시해서 그걸로 주가가 지금 3배가 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LNC 바이오의 인체 추출 물질로 ECN 기반한 스킨 부스터가 출시가 되면서 이게 지금 품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투오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죠. 리투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마리서치한테는 리주란이 있으면 이 LNC 바이오에는 리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지금 거의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인체 물질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아직까지 LNC 바이오 측에서 이 식약처의 어떤 발언을 대응을 안 하고 있지만 주말 정도에 만약에 대응이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하고 이것은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초기에 제품이 정말 잘 팔릴 때 이런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급락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대낙폭의 어떤 저렴한 가격대까지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본 유통시장까지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이즈가 좀 크게 나온 LNC 바이오였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으로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마디로는 실적 시즌, 10월 실적 시즌을 준비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믿을 건 사실 숫자, 실적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천드렸던 VT도 마찬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좀 더 좋은 기업들을 포트에 비중을 더 늘려놓으시고 10월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를 보자. 좋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세일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